자, 기타 거래 329페이지 16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서 자산 증가하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올 때는요, 대변의 부채로 인식하는 유동 부채 중에 가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여러분들 배웠거든요. 가수금입니다.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됐을 때는 대변의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잡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16일로 일반전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103번 서울은행으로 200만원 증가했고요. 대변의 가수금 부채 증가 거래처 모르고요.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수금에서 거래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수 상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2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통장에 이제 거래처가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수금을 그 거래처 코드를 넣어 가지고 잡지만 그 돈이 무슨 돈인지는 몰라요. 외상매출금 대금이 들어왔는지 계약금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가수금에는 거래처를 넣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이 이제 원인이 밝혀졌네요. 그러면 가수금이 이제 요때 이게 차변에 와야 되죠. 가수금이 차변에 와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변에 가야 되는 것이 외상매출금 180만 원 회수, 그리고 계약금 20만 원으로 확인됐으니까 계약금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계약금 받은 것은 부채죠. 선수금 부채가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게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180만 원과 선수금 부채 증가 20만 원이 대변에 가게 됩니다. 차변은 가수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은 가수금 부채 감소 차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분계는 먼저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차변에 가수금을 넣는 거예요.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108번 안동상사 거라는 거 밝혀졌고, 거래처 코드 안동상사 180만 원이 외상매출금 받은 거고, 20만 원은 계약금이니까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259.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102번 안동상사.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이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이고요.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도 좀 까다로웠죠. 다음은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한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자, 카드 사용대금은 그동안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뭘로 처리했었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지급금이고요. 이것을 이체시켰으니까 미지급금이 부채잖아요. 부채가 감소할 때는 차변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만 원 부채 감소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만 원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 10월 18일이고요. 3번 차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의 103번 서울은행 150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봅시다.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대금 300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자산 증가인데요. 업무용 복사기는 계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예,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비품 계정 차변에 와야 되고요. 대변은 역시 미지급금입니다. 카드 결제. 그래서 10월 19일로 날짜 고치신 다음에 차변의 비품 212번 방향키로 쭉 가서 3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 삼성카드 코드에서 삼성카드 검색해서요. 3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자산 증가 비품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금. 선생님, 네. 상품 매입을요. 네. 카드로 하면요. 네. 그때도 미지급금이에요? 아닙니다. 그때는 외상 매입금. 네. 카드로 매입한 것 중에서 재고 자산을 매입하면 그건 외상 매입금 카드사를 거래처로 해서 외상 매입금 부채로 처리하시고, 재고 자산 아닌 지금처럼 비품이라든가 유형 자산, 아까처럼 뭐 미지급금 처리했던 것들이 뭐 많이 있었죠. 예. 재고 자산이 아닌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 그게 다 미지급금입니다. 재고 자산의 경우는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 기계장치도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네. 기계장치로 하지 않느냐? 네, 복사기, 컴퓨터, 네, 냉온풍기,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비품. 네, 그렇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 중에는 기계장치가 거의 분류할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공장에서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들 또는 포장에 이용되는 포장 기계들, 아니면 매장 같은 데서도 상품을 포장하는 기계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런 거, 예, 그런 것은 이제 기계 장치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복사기나 이런 사무적으로 쓰는 기계들은 그냥 비품, 비품으로 하십시오.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면은요,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트럭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라는 거죠. 취득하면서 납부한 세금은 관세도 있을 수가 있고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또 취득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20일로 고치고 출금으로 하고 싶으면 1번 출금,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돼요. 208번. 저교에는 뭐 취득세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안 써줘도 별 문제 없습니다. 35만 원. 취득세는 자산이다. 다음은 21일로 가서요.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보통예금은 이제 대변이 되겠네요.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보통예금 대변, 자산감소니까요.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형자산에 있는 개정 과목 중에 뭘로 처리할까요? 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무형자산 개정 과목 중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의 보통예금. 자, 2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3번 차변의 소프트웨어 쭉 그쳐가지고 400만원. 대변의 103번 서울은행 400만원. 차변 자산 증가 소프트웨어, 대변의 자산 감소 보통예금입니다. (22번으로) 가볼게요.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원, 토지 대금 3천만원을 국민은행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당좌수표.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지급이 지금 당좌수표로 지급한 거 3천만원, 현금 지급 3천만원이 확인이 됩니다. 현금 지급한 건 대변의 현금. 당좌수표는 개정 과목이 뭐죠? 예, 당좌예금이라는 개정 과목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급한 것,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을 먼저 한번 두 개를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3천만원, 대변의 현금 110만원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22일이죠) 22일로 바꾸시고 대변의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금액은 3천만원. 또 두 번째 줄에 대변에 101번 현금이 방향키로 쭉 가서 110만원. 50하고 60이니까. 자, 이제 차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천만원 수표 발행한 것은 토지예요. 토지. 예. 그 다음에 토지 대금이고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는 여러분 뭘로 처리합니까? 예, 그것도 토지입니다. 토지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3천만원하고 110만원을 모두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이 토지 3,110만 토지 대금과 중개 수수료와 취득세 전부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켜서 분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은 당좌예금, 현금 전부 다 자산 감소, 차변의 토지는 자산 증가. 그래서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비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예. 다음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3일 날 나약 상사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를 하기로 했답니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는요, 전기 결산 때 예상을 한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설정한 것을 대손 처리할 때 이걸 차변에 기입해서 충당금을 없애주고, 외상매출금은 못 받았지만 대손 처리라는 것은 못 받는 거를 털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못 받는 거 장부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잔액을 제거시키려면 자산 감소 처리해야죠. 외상매출금이 자산이니까. 그래서 자산 감소는 대변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손 처리할 때는 외상매출금 대변 또는 받으러움이 대변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과연 넉넉하게 있느냐, 이것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조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대손 처리하는 날짜인 10월 23일로 날짜를 입력해 봅시다. 10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약상사의 대손 처리 금액은 200인데 외상매출금이 지금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만 있습니다. 50만 원만. 그러면 50만 원은 일대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 없어지겠죠. 예, 대손 충당금 차변에 기입하고 나머지 150은 단기의 비용 처리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비용이 뭐였죠? 예, 대손 상각비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모자라는 거 비용 처리할 때도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은 대손 상각비가 돼요. 그러니까 분계를 입력해 보면 전표를 입력할 때는 10월 23일 일반 전표에다가 10월 23일 일반 전표에 자, 대변의 108번 자산 감소를 먼저 입력해 볼까요? 거래처는 나약 상사 방향키로 쭉 가서 200만 원 자산 감소를 하시고, 차변의 109번 대손 충당금은요,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를 반드시 써야 돼요. 109번 방향키로 쭉 가서 50만 원은 거기에서 상계합니다. 근데 모자라요. 150 나머지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150은 예, 단기의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800번대 800번대 대손 상각비를 찾아야 돼요. 835번입니다. 이것이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감소죠.
이건 자산 감소. 대손 처리한다는 것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요거는 비용 발생이죠. 150만 원은 비용 발생. 차변의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을 줄여주는 거니까 자산 증가나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차변에 오는 것은 차감 계정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 계정의 감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차감 계정의 감소는 자산의 차감을 없애주는 거니까 판료소에 집어넣으면 자산 증가하고 같은 거죠. 대손 충당금이요. 네. 확인할 때 네. 그 합계 잔액 시선표 말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나요? 합계 잔액 시산표 말고 다른 것을 마땅하게 볼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월 말로밖에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인 경우에는 10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할 때는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4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4일 날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으로 확인이 되었다. 앞에 23번과 유사하지만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약상 사건은 외상매출금이었어요.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의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외상매출금이 바로 판매활동이니까. 그런데 거래처에 우리가 대여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여유자금이 있어서 돈을 빌려준 건데 우리 회사는 지금 은행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다가 손실을 봤어요. 그 비용을 판매관리비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판매활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인데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과목 뭘로 쓰느냐 하면은 이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시는데 만약에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작년 기말은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빌려줄 때가 1월 2일이니까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 놓을 리가 없겠네요. 만약에 빌려준 지가 꽤 됐다 그러면 작년 결산 때 부실상사가 벌써 소문이 있다. 아, 이거 부실상사 부도가 난다던데 이런 것이 예측이 됐다면 작년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빌려준 것이 아니고 올해 빌려줬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해 줬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있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회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월 24일로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하는 거예요. 합계잔액시산표에 단기 대여금, 외상매출금 밑에쯤에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외상매출, 여기 보이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처럼 그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이. 근데 보다시피 단기대여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된 게 없으니까
이 나약상사 500만 원을 전부 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차변의 비용 처리하고 대변은 자산감소 단기대여금 500 이렇게 해야 되죠.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대변의 단기대여금 자산감소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인데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이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10월 24일이고요. 대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 넣어줘야 됩니다. 부실상사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니까 기타로 입력하시고 934번에 있네요. 934 네, 방향키로 와서 500만 원.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 코드잖아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 아까 23번은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했어요. 그때 비용 처리할 때는 800번대 그냥 대손상각비. 충당금 없으면 비용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네, 다음은 25번으로 넘어가서요.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창고를 임대해 줬어요.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입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계정과목은 간단해요. 예,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됩니다.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에서는 영업수익은 상품 매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창고가 남아서 남에게 빌려주는 거 임대료 받는 것은 뭐냐?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영업의 수익. 임대료 9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자,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전표 2번으로 구분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구분은 2번 입금 그리고 대변에 오는 것은 임대료 900번이죠. 904번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25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 현금이 되겠고 대변은 임대료 수익 발생입니다. 요거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자, 요게 이제 드디어 한 문제 나왔네요. 우리 타계정 대체 거래가. 네, 타계정 대체 거래.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타계정 대체. 적용 8번 넣어야 되는 거. 네,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국제 구호 단체에다가 판매용 상품이니까 우리 회사 신발이겠죠. 국제 구호 단체 판매용 상품을 원가는 100만 원이요. 시가가 13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기부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일반 전표에 부가세 무시한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일반 전표에 넣으셔야 돼요. 자, 어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인데 비용 발생이 차변이잖아요. 기부금. 예. 이때 시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 원가로 비용 발생시키면 된다. 이거. 그리고 대변에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 상품이 감소합니다. 자산 감소가 대변이기 때문에 상품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자산 감소 대변. 이거 상품 매출이 아니에요. 그냥 상품입니다. 원가로 기록하죠. 항상.
원가로. 그런데 이거는 적요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적요 코드에다가 8번 적요 꼭 넣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안 넣고 한번 하고 넣고 무엇이 변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요를 안 넣었을 때와 넣었을 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넣지 않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은 기부금, 영업의 비용 계정과목이죠. 금액은 100만원, 대변은 상품 146번이죠. 깜빡하고 적요를 그냥 코드를 안 넣었어요. 아니면 코드는 안 넣고 말로만 타계정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원. 저렇게 텍스트로만 써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냥 12월로 합시다. 12월로 조회를 해보시면 아직 우리가 이 유형상사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아직 산출이 안 되어 있냐면 상품 매출원가가 산출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품 매출 원가가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초 상품 재고액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 이거는 전표에서 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안 하니까 하나도 판매가 안 일어난 걸로 처리한 거예요. 전부 다 재고인 거예요. 전부 다 재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안 하니까.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빼니까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산을 해야 매출원가가 일단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0만원을 기부했잖아요. 그러면 재고조사 지금 하면은 100만원이 여기 빠진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100만원이 매출한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고조사를 하면 이제 100만원은 상품이 이제 국제구호단체에 줘버렸잖아요. 가서 창고에 조사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그 금액은 지금 기부한 것이 빠진 금액이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조사가 됐죠. 그걸 여기다 이제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빼서 매출원가로 가요. 그러면 기부한 100만원이 매출원가로 갔다는 겁니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럼 매출원가가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에 지금 그 100만원이 들어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전표 입력했죠. 영업의 비용에 한번 가보세요. 밑에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 여기 100만원 비용에 잡혀있죠. 비용이 이중으로 잡힌다. 비용이 두 번 잡혀요. 영업의 비용이 기부금으로 한 번 잡히고 나중에 기말에 재고조사 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넣으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자동 분계해서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전표 작성 이렇게 전표 작성 눌러서 그때 또 매출원가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틀려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손익계산서가 틀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이대로 일단 닫지 마시고 다시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그래서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적요 코드를 입력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상품 적요를 말하는 거예요. 상품 적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적요에 딱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8번 적요 이름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8번을 넣어야 돼요. 8 엔터. 자, 이렇게 넣고 손익계산서를 가가지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기부금은 당연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고 위에 올라가면 기말상품 재고액만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것도 빼줍니다. 아까 기말상품 재고액이 요 두 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 모두를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타계정 대체 100만 원 빼주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로 안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말고 타계정으로 갔으니까 매출원가는 아니다 라고 타계정 대체라는 것을 손익계산서에 넣어주는 거예요. 판매한 것이 아니라 타계정으로 상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주고, 타계정은 어디에 있겠어요? 요 밑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접대했으면 판매관리비에 접대비에 들어갔을 것이고, 기부했으면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딱 분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빼주도록. 그러니까 적요를 안 넣는 것은 여기는 이 문제를 틀렸다고 계산을 하는 채점해야 되는 거죠. 실무 수행 유의사항에서 상당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적요 넣는 걸 까먹더라 하는 겁니다. 적요 코드 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잘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예금은 대변이 됩니다. 자산감소. 뭘 지급했냐면 농협의 차입금을 갚았다는 거예요. 아니 차입금을 갚은 게 아니라 이자를 갚았다는 겁니다. 이자. 그러면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니까 비용 발생 차변이죠. 자, 이자가 12만 원인데 2만 원 차감시키고 지급했어요. 2만 원을 빼고. 자, 우리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죠. 법인은. 그래서 이자, 농협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면 농협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하면서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했다 이 말이에요. 원천징수. 그러면 이 원천징수한 거는 2만 원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신 납부해야 돼요. 예수금입니다. 우리가 예수금이 급여를 지급할 때만 예수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할 때도 예수금이 나오고요. 강사료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다른 법인에게 우리가 이자를 줄 때도 그 이자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 이제 이자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도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원천징수했어요. 원천징수를 한 것은 예수금.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회사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원천징수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을 먼저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10월 27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죠) 12만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10만원이 이체됐겠죠. 보통예금의 계정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코드에 넣어야 되고요. 대변에 원천징수한 게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254번 2만원이 부채 증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다 예수금으로 처리하십니다. 부가세 상품 판매할 때는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고 그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다 그냥 예수금이에요. 다음은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은 안동상사에 대여한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그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회수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에 525만원 되겠고요. 대변은 단기대여금이 대변이고요. 자산 감소.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수익 발생 대변이죠. 여기서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근데 왜 안동상사가 원천징수를 안 했네요. 원천징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네, 원천징수 안 했습니다. 그냥 이자 수익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8일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에 103번 서울은행이 되겠고 금액은 525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대여금은 감소합니다. 단기 대여금 대변에 114번이고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죠. 안동상사 겁니다.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25만원은 우리가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대변에 수익 발생 대변이잖아요. 이자 수익 901번이죠. 901번 25만원 이렇게 수익 발생하시면 돼요. 아마 뒤에 다른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안동상사가 원천징수를 했다면은 25만원이 다 안 들어왔겠죠. 만약에 2만원이 원천징수 됐다. 그러면 23만원 들어왔겠네요. 보통예금에는 523만원. 대변은 이대로예요. 그럼 나머지 2만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차변에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으로 자산 증가시키시고요. 법인이 원천 징수를 하면 조금 전에 농협에다가 이자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했죠. 그러면 예수금으로 부채 증가 처리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했다. 또 조금 전에 이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했다. 또 부가세 거래징수 했다. 근데 부가세에서 거래징수 당한 것도 있었네요. 그건 부가세 대급금이었죠. 앞으로 아마 한 문제쯤 나올 겁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했다. 어떤 때 주로 당하냐면요. 지금 이런 그 기타 거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것은 법인이 예금을 했으면 예금 만기 때 원금하고 이자를 찾게 되잖아요. 그때 은행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때 선납세금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돼요. 이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납부한 거 그걸 선납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이제 곧 만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28번까지 했잖아요. 네, 28번까지. 그래서 28번까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몇 문제, 5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요 밑에 있는 문제로 갈수록 지금 더 까다로운 분계 문제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